안드레아서 모리스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오늘은 13장이야. 코로나19로 세상이 시끄러운데 13장의 내용은 자칫 돌맞을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 어떻게 저자가 정말 용감하게 책을 썼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 기본적으로 13장은 뭔가 하면 현대인의 잘못된 믿음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요점만 딱 뺀다면 8가지가 뭔가 하면: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아라. 결핵, 감기다도 영양식과 햇빛 속의 자외선이 훨씬 낫다. 수혈은 위험하다. 대안을 찾아라. 초음파 검사 하지 말아라.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예방접종은 위험하다. 독감 예방접종 하지 말아라. 알코올은 맥주나 레드와인이나 다 마약이다. 콩, 몇 가지 발효식품 외에는 모두 독이다. 가공식품의 60%에 들어있으니 가공식품을 피하라. 이것이야, 결론은. 그래서 구체적인 것 몇 가지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책 내용대로 행하기에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런가 하면 항생제에 관해서도 그래. 감염을 막고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고, 매년 작성되는 모든 처방전 6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항생제 처방이라는 것이야. 비록 감기와 같은 독감 이런 포함한 바이러스성 감염에 항생제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이 병에 걸린 수백만 명이 여전히 의사로부터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는 것이지. 그리고 문제는 환자들이 약품 라벨이나 지침서에 쓰인 부작용 목록을 대부분 읽지 않고 있고,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광범위 항생제를 한 번만 복용해도 장내 생물군과 혈액 형성 골수를 4년에서 5년 정도 심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감기는 질병이 아니고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신체의 첫 번째 최고 비상대책이라는 것이야. 잘못된 약을 먹거나 아무 이유 없이 약을 먹을 확률이 지금 우리 세대에는 최소한 50%라고 말해.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정말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10만 건의 1 정도로 낮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의사를 찾는 아이들은 95% 이상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는 것이지. 항생제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엄마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남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 감염은 과식이나 탈수, 정크푸드 섭취, 그리고 이전에 항생제에 노출되었던 것과 같은 단순한 사건으로 생기는 독성 물질을 중화하고 제거하려는 우리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야. 그리고 항생제 치료는 감염 증상을 가리고 환자가 병을 정복했다는 인상은 주지만 실상은 더 악화시킨다는 것이야. 필수적이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건절시키고 장내 유해 박테리아는 증가시키고, 그래서 미래의 만성병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항생제라고 이야기하네. 그래서 규칙적인 항생제 복용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우리 몸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암이나 관절염, 당뇨, 다발성 경화증, 에이즈로까지 이어지는 질환에 대한 방어력을 파괴한다는 것이야. 항생제 내성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지. 항생제가 박테리아 군집을 공격하게 되면 그들 대부분은 죽지만 일부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살아남아서 다른 미생물과 저항성 유전자를 공유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종류의 미생물이 치료에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 박테리아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약물에 내성을 가짐으로써 다른 약들과 대립할 수 있는 작은 악마라는 말까지 해. 그리고 슈퍼 세균들은
수술실의 살균된 환경을 제외하고는 냉난방 시스템의 먼지 입자, 욕실, 화장실, 심지어는 음식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되지 않은 채 세균과 함께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설령 감염된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면역성을 갖는 동안 효과적으로 세균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지만 간단한 감염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순간에 세균에 대한 저항성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이야. 생후 첫 해에 항생제를 사용하면 7살까지 천식에 걸릴 위험이 2배라고 하네. 어린이에게 처방되는 규칙적인 항생제 코스는 소화와 면역성을 포함하여서 그들 몸의 많은 중요한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내적 행복감도 빼앗고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지. 항생제 치료가 많을수록 천식 발생률은 더 높다고 해. 그리고 처방된 약의 80%가 과잉 처방이 문제라는 것이야. 그리고 결핵에 대해서 결핵 치료에 항생제를 사용한 지 50년이 지났다고 하네. 그런데 결핵균은 내성을 갖게 되었고, 지금 특히 위생 상태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많은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야. 결핵 치료에 이용되는 항생제는 40여 종인데 그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라고 하네. 그러면서 자외선이 여전히 슈퍼 세균을 포함한 모든 세균에 대해서 해독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야. 결핵 환자의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증을 나타내는데 비타민 D의 활성화에 햇빛만한 게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불결함이 전염병의 원천인데 깨끗한 담수, 영양가 있는 음식, 우리 몸속의 청결을 포함해서 적절한 위생 조건, 심리적인 건강, 태양에 규칙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이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네. 그리고 간디다에 대한 것,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칸디다 알비칸스의 과잉 성장이라고 해. 그런데 칸디다 알비칸스는 신체의 필수 미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 죽거나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조직을 분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당분의 분해를 돕는다고 해. 탄수화물 소화가 불안정하거나 손상된 경우에 이런 미생물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점막 안에 존재하는 칸디다 박테리아는 유산균이나 비피도와 같은 유익한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에 의해서 억제된다고 해. 그런데 과도한 양의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내장에 존재할 경우에 또 장내에 유해한 해가 되는 노폐물과 손상되거나 죽은 세포가 존재하게 되면 파괴적 유형의 박테리아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칸디다도 급증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동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항생제가 들어오게 되면 칸디다의 생산은 과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이야. 처리할 것이 많으니까 많이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장내 곳곳에 곰팡이처럼 퍼지게 된다는 것이야. 칸디다가 계속 성장하게 되면 이것은 모든 범위의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래서 축농증, 중이염, 호르몬이 불균형하게 되고 우울증, 불면증 등 10가지가 넘는 질병이 있네. 꼭 필요한 박테리아도 지나치게 되면 해가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해가 되도록 증가시키는 원인이 항생제라는 것. 그래서 칸디다 감염에 대처하는 것으로는 감염의 90%는 지나친 항생제 복용 때문이라는 것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식을 일으키는 독소와 음식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들을 굶주리게 한다는 것이야. 칸디다 박테리아를. 칸디다 감염을 다루는 방법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 물만 마시는 것도 있다고 하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힘드니까 최소한 유해 박테리아는 죽은 세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만이라도 육류나 생선을 피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쓴맛이 나는 허브차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 그리고 항생제와 마약 중독과의 음,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원래 엔도르핀은 정신과 신체의 전체 시스템의 행복하고 조화로운 기능에 필요한 아주 강한 모르핀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대안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지. 허한 마음에 그래서 초콜릿이나 알코올, 설탕, 담배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갈망을 하는 것. 그것은 이러한 뇌 약물, 곧 엔도르핀 같은 것이 분비가 감소되었다는 것이야. 자연이 잘 안다고 말하네.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 햇빛 속에서 지내기, 또 자연의 식품 중에서 찾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좋은 물 마시기 이런 것들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수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전적으로 혈액 연구는 혈액이 지문처럼 독특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네. 그래서 합병증을 감수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 그래서 수혈의 대안으로 자가수혈이 있고 혈액 희석도 있고 체온과 혈압 낮추기 등이 있어. 이런 의학적인 세부사항은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혈액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기억들을 운반하고 그것을 신체의 모든 부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혈액의 질은 우리의 생각, 느낌, 감정에 따라 변한다는 것. 부정적인 생각은 독성이 있는 피를 만들고 행복한 생각은 건강한 피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초음파 검사.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야.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으니까 그 증거는 많다고 하네. 초음파 검사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가 전혀 없다는 것. 의사와 임산부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야. 선도적인 과학자와 의사들은 지난 십수년간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열렬히 홍보해왔지만 그렇지만 예방접종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 홍역이나 볼거리 역시 위험한 소아질환이 아니고 백신의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세계적인 유명 의학전을 지나 여러 나라의 보건당국의 발표를 인용하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나왔는 결론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나 성인을 위해서 만든 대부분의 백신 접종은 불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백신은 대규모의 예방접종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러한 많은 부작용과 역반응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다고 해. 백신 접종은 신체나 뇌, 영혼에 대한 공격이라는 저자는 백신의 구성이 단백질,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성 물질과 함께 방부제, 중화제, 운반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섭취한 것은 음식이나 음료나 점막, 장, 내벽 또는 간을 통과해서 혈액이나 심장, 뇌와 같은 중요한 영역으로 이동이 허용된다는 것이야.
그런데 주사 바늘을 통해서 혈류에 갑자기 독이 나타나게 되면 독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항체가 무기 전체를 사용하는 면역 체계의 반격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야. 이것은 때때로 치명적이고 과민성 쇼크 반응으로 알려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류마티스 관절염, 뇌염, 다발성 경화증, 백혈병, 그리고 다른 형태의 암, 심지어는 에이즈 같은 만성 질병이 초기 단계에서 투여된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 어쨌거나 책 속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백신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면역을 유지하는 최고의 백신은 적절한 식단, 아픈 아이들의 체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한 충분한 음료로 따뜻한 물을 추천하고 있어. 독감 백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네. 지금 상황에서 이 발언 자체를 한다는 것이 완전히 이거는 문제가 되겠지. 그런데 이 책 내용이야. 2002년까지 사용된 독감 바이러스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너무 심각한 역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제조했지만 여전히 독성이 있고 유해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독감 백신에 추가된 많은 물질의 위험성을 안다면 결코 몸에 주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구체적인 그 화학 물질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설명해 놨는데 정말 끔찍하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백신 맞지 말고 손 씻기와 다른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조치들이 효과 면에서 독감 백신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야. 독감 예방접종은 질병의 씨앗을 몸에 뿌리는 확실한 방법이고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처럼 작용한다는 것이야. 그러면서 백신은 제약회사들의 배를 불리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 독감 예방접종은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관행이고 어떤 과학문헌도 안전성을 증명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 독감을 포함한 감염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라는 그 말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생활 습관으로 식습관으로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시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알코올에 대해서 알코올은 합법적 마약이라고 말하네. 맥주는 체면과 불룩한 배를 강조하고 있어 맥주 한 잔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잔의 물을 인체의 세포에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야. 알코올 섭취는 흔히 심각한 탈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신체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레드 와인 한 잔씩은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또 돌고도 있었는데 이 저자는 단호하게 말하네. 레드 와인도 마찬가지로 합법적 마약 속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우리의 식품을 이용한 더러운 사업이 유전자 조작이라고 말하고 있어. 독성이 있는 감미료 아스파탐을 생산했던 몬산토는 강력한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내성을 가진 콩 대두씨앗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뭔가 하면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 라운드업이라는 그 제초제를 만들어냈는데 아무리 심하게 이 라운드업을 뿌려도 콩에는 손상이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용 가능한 콩의 80%를 이루는 이러한 유전자 변형 콩 제품이 카네이션, 시밀락, 엠파밀, 이소밀, 네오케어 등 아기용 조제식과 또 도리토스, 프리토스, 식물성 기름, 콩기름, 마가린 등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야.
대두는 현재 수천 가지의 일반 식품의 재료가 되었고 대중들은 체계적으로 해로운 제초제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야. 이미 가공식품의 60%가 한 가지 이상의 유전자 변형 식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콩은 미소된장, 또 인도네시아의 대두 발효식품인 템페, 세심하게 발효된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면 콩도 건강 위험식품이라고 말하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반 건강식품, 그것이 상식을 벗어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어긋나는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거든. 그런데 우리가 또 식생활에서 막 어떻게 생각하면 먹을 게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단호하게 잘라서 말해. 이 책이 나온 지는 정말 최근에 나온 책인데 코로나19는 시작되기 전이었겠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3장은 지금까지 상식을 뒤엎는 8가지의 강조사항은 이것이야. 항생제는 복용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결핵 간디다도 영양식과 햇빛 속의 자외선이 훨씬 낫다는 것. 수혈은 위험하다는 것, 대안을 찾지 말라는 것이야. 그리고 초음파 검사 하지 말고 의무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예방접종 위험하다는 것, 독감 예방접종 하지 말라는 것, 알코올은 맥주나 레드와인이나 모두 마약이라는 것, 콩은 몇 가지 발효식품 외에는 모두 독이라고 하는 것. 근데 일상에서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선택할 때 이것이 지금 그냥 남들도 다 아는데 이거 먹고 뭐 당장 죽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주변에 노인들을 보면 이전에는 없던 정말 만성 질병이 난무하고 있잖아. 이 많은 질병들은 몇 개월 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서서히 정말 몇 년 또는 수십 년을 두고 우리 몸에 쌓아온 축적된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거든. 그래서 남들도 하는데 핑계 대지 말고 내 인생, 내 건강,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말 똑똑하게 선택하고 그래서 내 삶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금은 남들이 볼 때 별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생활하고 식습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 모두들 건강했으면 좋겠어. 안녕.